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서울 격전지로 꼽혀오는 한강벨트로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와 성남 등 경기 남부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악재 돌파구 여당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또 황상무 수석의 발언,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논란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당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당내에 그렇게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뭐 이렇게 황상무 수석을 뭐 두둔한다든가 뭐 잘했다고 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그것에 반대할 사람도 사실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황상무 수석의 거취가 어떤 이견이 있는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같은 경우는 그 야당의 공세로 인해서 이게 좀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본인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조사를 피할 요량으로 지금 해외에 대사로 부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본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정 간에 딱히 그렇게 이견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즉각 소환, 즉각 귀국하고 소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거하고 결국에는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갖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나면은 항상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언제나 그 비판이나 그런 아쉬움들의 얘기들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늘 있었던 것이고 어떤 본질적인 수준의 이견을 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제2의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공천 과정 그리고 이종섭 후보 대사와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잘 봉합되어야지만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다수의 그 후보들이 특히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 의견을 관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을 전언을 들여보면 아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자칫하면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한 갈등 아니냐? 글쎄요. 본질적인 의미의 갈등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아마 이종섭 대사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이종섭 대사의 변호인이 공수처에 뭘 제출했냐면은 조사기일 지정 요청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사기를 잡아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언론에 밝힌 걸 보니까 2주 전에 휴대폰을 제출받았는데 아직도 포렌식을 시작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변호사인데 제가 변호인 해보면은 그 피의자가 휴대폰을 뭐 이미 제출하거나 혹은 뭐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거의 그 주에 보통 포렌식을 시작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랬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왜 그런 것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공수처가 또 언론에 얘기하기를 뭐 해당 부서에 평검사가 4명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관련해서 무슨 특검법을 발의를 했던데 거기 보면 파견검사 5명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면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에 부장검사하고 평검사까지 하면 5명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이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연은 그러한데 국민들께서 계속 이걸 의구심 갖고 보고 계시니까 여당은 이종섭 대사가 빨리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그러면은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받는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례대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 연속 비례대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비대위원 했던 사람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을 많이 배려하지 못했다. 이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뭐 2번 비례위원을 하는 게 맞는지. 김혜지 네, 의원 말씀이시죠?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그 흔치 않은 그런 분위기이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좀 예외적이죠. 그런데 이제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요. 열린우리당에서 과거 2004년에 비례대표 1번 장향숙 의원을 공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휠체어 장애인이었거든요. 나중에 2012년에 총선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서 30%가 넘는 큰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뭔가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하면은 그 노하우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 차원에서 된 거라고 보이고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 의원이라고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해인 의원은요.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얼마든지 본인이 마음 먹으면은 특정한 지역구에 도전해서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역구에 나가면 갈등이 발생한다는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또 받았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5번, 이번에 6번. 그런데 그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이 2021년에 당비가 내는 당원이 809명밖에 없을 정도로 실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소위 위장다당제의 어떤 상식적인 요소로서 계속 비례대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2 케이스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 비례대표를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례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고 다음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연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김혜지 의원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자칫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으로서의 그런 역할 때문에 연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해인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소수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정당이죠. 기본소득을 표방하고 있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례 순번까지 받게 되었죠. 그것은 당내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연임과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호남 홀대라고 할 수 있겠죠. 호남 홀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위성이 있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25% 이상을 당선권 순번에 배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배치된 분들은 2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장성 출신이고 한 분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시긴 한데 2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호남에서 그 역할을 하신 바가 없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호남 홀대론. 비례대표 호남 출마 후보들이 이 부분 안 바뀌면 다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전북 지역 출마자들이죠.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그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그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방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의 강선영 후보나 8번의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10번 안쪽으로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됐다고 보이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22번, 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2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순번이 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레부터 지금 후보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 하루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이제 17번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공천 취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골프 접대 의혹이라는 부분이 많은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처음에 뽑을 때 제대로 검증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죠. 지금 뭐 이시우 전 후보 본인은 네. 뭐 이게 접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 국무총리실에서 강등이 됐었던 거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적절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몫으로 뽑았던 후보들이 전지혜 전 후보, 정영희 전 후보 전부 다 이제 소위 종북 논란에 휩싸였고 통진당의 죄송합니다. 진보당의 장진숙 공동대표도 원래 비례 상위 순번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빠졌고 그다음에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분도 시민사회 몫으로 선출이 됐다가 또 시민사회와 큰 충돌을 빚으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갑자기 비교를 하셔서 좀 그렇긴 네. 한데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것은 시민사회에 추천했던 부분들이십니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분들은 아니시고요. 민주당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그러한 분들을 추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시우 그 비서관인가요? 네, 이분의 전 서기관. 네. 전 서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절차 왜 그런지 그 사유를 물어봐야 하는 게 온당했겠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주진우 비서관의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번에 공천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검증 과정도 주진우 비서관이 했다라는 그런 보도조차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검증 과정이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닌가, 이것이 이 후보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팩트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전제해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시민사회가 검증하면서 문제가 생길 줄 모르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대표가 민주당 출신이 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파견한 대표가 도장 찍지 않으면 당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자, 경기 안양 만안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최도닉 예비 후보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현재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득구 의원은 이거 흑색 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요, 네. 그 최도닉 후보가 어디서 없는 걸 꺼내가지고 지금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진보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전 총선에서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 의회 공무원을 실무진으로 활용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고요. 공무원은 지금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전 총선에서 이제 주소를 이제 좀 가장해서 옮겨가지고 위장당원을 모집해서 경선 참여를 시킨 그런 정황이 있다고 또 이것도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최도닉 후보가 뭐 없는 거를 지금 지원해서 고발을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오마이뉴스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갖춘 보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득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보도에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뭐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총선, 선거를 앞두고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죠. 지금 사실 강득구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꼼꼼히 좀 따져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대정부를 향한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박근혜 정권조차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좀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흡사 탄핵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상무 수석이라든가 이종섭 대사 사건 자체는 굉장히 위중하다.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권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종의 도주 대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됐죠. 그렇지만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주요한 피의자를 갑작스럽게 대사로 임명을 해서 신임장도 사본을 들고 그대로 호주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 그리고 출국 금지된 상태를 법무부가 급작스럽게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관용 여권을 외교부가 발급을 하는 이러한 정권 차원에서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하야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탄핵과 다름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하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강경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짧게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종섭 대사는 야당의 그런 주장과 같이 뭐 안 들어오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대사가 뭐 어떻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실제로 다음 달에 재외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온다고 여러 번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공수처에 밝히고 출국을 했고요. 오늘도 그 변호인이 조사 기일 빨리 지정해달라고 조사 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과 다름없는 말씀을 했는데 이 발언을 언제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춘천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원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이 있었어요.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지금 춘천까지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의 피고인들은 2번만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무슨 탄핵 운운하실 자격이 없죠. 더더군다나 일반 피고인은 그렇게 쉽게 구속되는데 본인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재판 안 나가면 진보의 핵심 가치인 평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유세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도 사실은 그 개혁이니 진보니 평등이니 이런 것들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것 자체도 문제다 이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분명히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죠.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재판부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 입장을 존중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와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 임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빨리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이번 총선 이전에 1심 선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괴롭힌 끝에 총선에 임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책임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지금 총선을 앞둔 야당 대표의 출석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할 그런 여지, 가능성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검찰에서 선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팩트를 20초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이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대장동 사건의 3월 19일 공판기일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2월 달에 공판기일 할 때 3월 19일에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그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었고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불허가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고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슨 선거 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관심 가졌던 게 박용진 의원이 과연 경선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경선 결과에서는 패배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몇 퍼센트 받았어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번 박용진 의원의 그런 공천 과정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던 그렇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결과 자체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 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수용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성이죠. 그다음에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는 사정이 다르죠. 그 와중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30% 감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이 70% 포함이 되어서 투표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척 힘드셨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이미 과거에 정해졌던 룰대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전략공관위에서 이런 지역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을 죽이기를 하려고 민주당이 꼴대를 8번을 옮겼어요. 자, 작년 11월에 하위 10% 감산폭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당직이 없는데 당직 점수 0점을 주고 실제로 하위 10%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니까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를 3인 경선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결선 투표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투표 결과를 박용진 의원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도 차점자를 승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경선을 하면서도 30% 감산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강북을도 아닌 전국 권리당원을 70%를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8번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박용진 의원이 또 패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박용진 의원 개인이 좋아서 모든 언론에서 한 달 동안 박용진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반대자, 비판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당이 되고 국회를 장악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자, 비판자인 일반 국민들은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박용진 의원 얘기를 모든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그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 당원 얘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라는 부분을 계속 박용진 의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전략공관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청년 특구의 경우에도 그렇게
전국 단위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의 사안도 그렇게 보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친명으로 분류되기도 굉장히 곤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노무현 재단 이사이시기도 하고 민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사실상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강북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친명 후보들이 사실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사타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아닌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을 최종 결선 후보로 올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그런 의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민주당에서 지역구 후보가 됐는데 오늘 뭐 방송에 하나 나와서 유튜브 방송이었지만 나와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나라고 곤란해하고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지원 후보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유튜브였나요? 그런 네. 방송에 출연하시다 보니까 함께 조국 대표와 함께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있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그리고 비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요. 물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함께 연대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공존할 필요성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의 방점이 찍혀야 될 것이지 비례투표를 조국혁신당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서는요. 조국 혁신당에 아무래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제 좀 많이 잊으셨을 수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피고인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이 정말 그 바다를 망망대해를 헤엄치다가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피격을 당하고 피살이 됐는데 그걸 이제 월북했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1심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뭐 당 대표부터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 2심까지 실형 판결 받은 분이고 거기에 1심 징역 3년 받은 뭐 황운하 의원 이런 분 지금 비례 8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조국혁신당의 본질이 피고인 연대 내지는 재판 지연당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 조국 돌풍이라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입니다. 여러 가지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른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지금이 양당 체제로 완전히 지지세가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최고점에 있는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좀 어떻게 보면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도 볼 수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지금이 가장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은 하나로 모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제1당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자칫하면 원내 과반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일부 실망한 지지자들이 그 지지를 철회하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총선에 임박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이 정점이다.
뭐 저도 그런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지금 여기까지 키운 것은요. 8알이 민주당이죠. 8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본인부터가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받았는데 1심에서 1심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혐의로 더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1호인 그 신장식 변호사 이번에 비례 4번을 받았죠. 네. 이분은 전과가 사범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전과가 사범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분을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는 가져와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제대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은 못하고 양손에 빵 들고 몰빵 뭐 이런 사진이나 찍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비판을 안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민주당도 앞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가 사실상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뺏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20일 동안에는 그 비판이 어떤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비판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유권자들께서도 막상 그 가정에 들어오는 공보물 거기에 나와 있는 후보 몇 면을 보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하면은 뭐 어떤 분이 전과가 있고 어떤 분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어떤 분이 수사 중이고 어떤 분이 재판 중이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막상 명단 보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앞서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전 정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국 대표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1차 목표가 윤 정권의 레임덕이고 2차는 대드덕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매운맛 민주당을 지향하면서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서 좀 글쎄요, 약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 뭐 퍼포먼스를 하는데 거기 황운하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 황운하 의원이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양형이 지금 3년이 너무 길다라는 의미에서 그 퍼포먼스에 동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농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인 것이 본인들부터가 법을 안 지키고 범죄 혐의가 중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저는 조국 대표라든가 황운하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명성이 분명히 있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서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함께 저격하기도 했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유권자세요. 이분들도 각자 판단을 하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담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주장 자체는 이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정체성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한다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